인지적 도제학습. 인지적 도제학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통적인 도제 교육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목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초보자가 목공에 관한 책을 읽고 혼자 연습하는 게 아니라 숙련된 목수 옆에서 실제로 목수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해요. 처음에는 스승이 직접 보여주고 다음에는 초보자가 따라해보죠. 잘못하면 스승이 옆에서 알려주고 어려운 부분도 도와줍니다. 점점 능숙해지면 스승의 도움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초보자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도제학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자르는 행동은 눈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수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으면서 무엇을 먼저 의심하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전문가의 인지적 사고 과정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지적 도제학습에서는 전통적인 도제학습의 원리를 인지적 과제의 학습에 적용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밖으로 드러내어 학생이 관찰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정보 수업의 프로그래밍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주어졌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초보 학생은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숙련된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무작정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출력값이 예상보다 하나 크네? 그러면 반복 횟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반복문의 종료 조건부터 확인해 보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문제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오류를 찾습니다. 그런데 학생에게는 전문가의 이러한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학생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인지적 도제 학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모델링. 교사가 먼저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코드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소리내어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소리내어서 말을 해요. 출력 결과가 예상보다 하나 많네? 그렇다면 생각하는 과정을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문이 한 번 더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나는 먼저 반복문의 조건을 확인해 볼 거야. 여기서 i가 10 이하이므로 10 이하로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추적해 보자. 학생은 단순히 정답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델링입니다. 즉, 교사가 전문가의 수행과 사고 과정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 모델링. 그런데 교사가 계속 보여주기만 하면 학생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학생이 직접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요. 자연스럽게 코칭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줘요. 학생이 직접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또 코드를 처음부터 무작정 읽고 있어요. 이때 교사가 바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질문을 해요. 지금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지? 학생이 말을 합니다. 출력값이 하나 부족해요. 교사가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하면 좋을까? 학생은 앞에서 교사가 보여준 방법을 떠올려요. 반복문의 종료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면서 질문, 힌트, 피드백을 제공하여 수행을 지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코칭입니다. 코칭, 질문, 힌트, 피드백. 코칭은 질문, 힌트, 피드백.
모델링이 내가 하는 것을 봐라면 코칭은 이제 네가 해봐. 내가 옆에서 봐줄게. 코칭은 이제 너가 해봐. 내가 옆에서 봐줄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어떤 문제는 아직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죠. 그렇다고 교사가 대신 해결해주면 학생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 필요한 게 스캐폴딩, 즉 비계 설정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스캐폴딩. 학생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교사가 도움을 조금 더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변수 i의 값만 표로 적으면서 추적해보자. 필요하다면 추적표의 첫 번째 줄까지 교사가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학생은 이 도움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스캐폴딩이에요. 학생이 혼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계를 영원히 설치해 놓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면 비계를 철거하듯이 학생의 능력이 향상되면 교사의 도움도 점차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를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즉 도움의 점진적 제거라고 합니다. 교사가 처음에는 추적표까지 만들어주지만 다음에는 변수값을 추적해봐 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겠죠. 결국 학생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이 왜 그렇게 해결했는지 자신의 사고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명료화입니다. 다시 교사는 학생이 왜 그렇게 해결했는지 자신의 사고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지금 저도 이렇게 챗GPT가 풀어놓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좀 명료화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자, 네 번째 명료화. 교사가 학생에게 묻습니다. 왜 반복문의 종료 조건부터 확인했어? 학생이 말을 해요. 출력값이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반복 횟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배열이나 출력문보다 반복문을 먼저 확인한 이유는 뭐야? 학생은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지식이나 문제 해결 과정, 사고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여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명료화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학생이 문제를 우연히 맞힌 것인지 정말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 자신도 나는 이런 이유로 이 방법을 사용했구나 라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메타인지적 사고도 촉진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에서 이렇게 스터디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하면서 그 학습 과정이 좀 더 명료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인지적 도제에서 말하는 명료화와 연결되는 부분이었군요. 그래서 이런 명료화를 하게 되면 메타인지적 사고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말로 드러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사고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인 성찰이 있게 됩니다. 성찰이 중요한데요. 교사가 다른 학생의 해결 방법이나 전문가의 해결 방법을 보여줘요. 그럼 A 학생은 반복문의 조건부터 확인하고 B 학생은 변수값을 직접 추적을 해요. 전문가는 오류가 발생한 출력 결과를 먼저 분석하여 의심되는 코드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교사가 물어요. 여러분의 방법과 전문가의 방법은 무엇이 달랐나요? 학생은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전문가나 다른 학생의 수행과 비교합니다. 나는 코드를 처음부터 전부 확인했는데 전문가는 오류의 증상을 먼저 분석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문제의 원인을 예상하고 확인 범주를 줄여야겠다. 이처럼
자신의 수행을 전문가나 다른 학습자의 수행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성찰입니다. 이것도 스터디할 때 다른 조원들의 그런 다른 조원들이 푸는 방식을 보면서 나의 학습 방법도 개선을 하게 되는 그런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명료화와 성찰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명료화는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게 명료하고요. 성찰은 꺼낸 내 생각을 다른 사람과 생각과 비교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주고 힌트를 제공해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탐색입니다. 탐색. 교사는 이번에는 완성된 오류 문제를 주지 않았어요.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고 테스트하게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학생들이 여러 입력값을 넣어봅니다. 음수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지? 별의 크기보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이 하나도 없다면 이제 학생은 교사가 제시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거죠. 교사의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문제 해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은 인지적 도제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합니다. 자, 이런 6가지 단계를 연결해 볼게요. 처음에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교사가 보여주는 모델링, 그 다음에 학생이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옆에서 교사가 지도해 주는 코칭, 질문하기, 피드백 제공하기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스캐폴딩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요. 능력이 향상되면 도움을 점차 제거합니다. 페이딩은 점차 도움을 줄여가는 거죠. 명료화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나 동료와 비교하는 성찰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탐색이 있게 됩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초보자에서 시작하여 독립적인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는 그런 웅장한 과정이네요. 시험에서 떠올릴 핵심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도제학습은 전문가의 보이지 않는 사고 과정을 보이게 한다. 전문가의 보이지 않는 사고 과정을 보이게 한다. 전통적 도제학습과 비교되게 인지적 도제학습은 실제로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보이게 하는 인지적 도제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명료와 성찰, 탐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교사는 실제적 맥락에서 전문가의 인지적 사고를 모델링하고 코칭과 스캐폴딩을 제공하여 이를 점차 제거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명료화하고 전문가 및 동료의 수행과 비교 성찰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도록 한다.